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불바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협박을 하죠. 서울 불바다, 즉 북한이 일제히 장사정포를 사격하게 되면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생길까 하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이거 정말 서울 불바다 진짜 겁나구나 하는 정도 수준인지, 이거 정도였어? 라는 정도 수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은균의 국방TV는 이렇게 아주 궁금한 또는 새로운 국방, 안보, 외교 소식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고 유니크하게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제1차 북핵 위기 때 1993년도죠. 이때 바로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93년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 북측 대표인 박영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때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었고 서울은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사재기 열풍이 불었었고요. 전쟁 위기에 국민 불안이 고조됐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소매점에 생필품 대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동원예비군 신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쟁이 발생하면 나는 동원예비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구나. 그러면은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미리 유서를 써놓자 해서 제가 손톱도 깎고요. 머리카락도 뽑고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서를 적어놨었어요. 당시 저희 그 보물 1호였던 카메라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는 우리 조카를 줘라 이렇게 적어놓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대학생인 저에게도 1993년 당시는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었습니다. 자, 서울 불바다 정말 이렇게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었죠. 자, 그러면 서울 불바다 정말 가능할까? 1993년도의 서울 불바다와 지금 2019년도의 서울 불바다, 이제 아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북한이 과연 서울 불바다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 북쪽의 산에 동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장사정포, 즉 사정거리가 긴 포들을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40여 문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340여 문 중에서 자주포, 한 문짜리 자주포가 140문, 그리고 이제 방사포, 우리로 지금 다련장 로켓이죠. 240mm 방사포가 또 한 200문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 개 동굴에 여러 가지 길을 파서 뭐 한 두세 문이 들어있는 동굴도 있고, 또 동굴 하나에 한 문이 들어있는 동굴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인데 우리 군에서 그 위치는 100%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 불바다 정말 가능할 것이냐? 북한의 그 장사정포, 즉 동굴에 숨어있는 장사정포는 임진강 북쪽 북한 그 개풍궁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휴전선에 있지 않지요. 당연히 휴전선에서 한 5에서 10km 후방 지역에 산의 동굴을 파놓고 그 산에서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과거에는 산이 있으면 산의 남쪽 면에 바로 동굴의 문을 열고 나와서 포를 내고 우리에게 쏘고 들어갔어요. 마치 지금 NLL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처럼 그렇게 바로 우리를 마주보고 동굴의 문을 열고 쑥 나와서 사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다가, 우리 이제 한국 공군이 워낙 강해지고 또 한국 육군의 자주포나 이런 포병 세력이 워낙 강해지니까 이게 이제 바로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산이 있으면은 산의 뒤쪽, 즉 산의 북사면에 동굴을 파고, 어차피 곡사포니까
산의 북쪽이면 이렇게 동굴 파고 뒤로 백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포를 들고 산 넘어 포를 쏘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왜? 우리 한국군이 이제 포탄을 쏘면 산의 남쪽을 보고 있으면 바로 그냥 동굴 입구를 다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동굴 입구가 산의 북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포가 와도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쏠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의 단점은 있어요. 이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산의 각도를 넘겨야 되니까 어떤 그 필요 이상으로 최대 사정거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산을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 사정거리가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는 54km, 그리고 22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65km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산의 북사면으로 옮기면서 최대 사정거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그 장사정포를 타격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됐죠. 그 힘들게 된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산의 뒤쪽에 있는 장사정포 동굴을 깨트릴 수 있는 지금 수단들을 다 구비했죠.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170mm 자주포가 140문, 240mm 방사포가 200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쏘면은 주로 뭐 그 사정거리상으로는 과천, 성남 뭐 이런 데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곡사포의 특성상 또 산의 뒤쪽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각으로 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관악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관악산 넘어 뒤에 있는 과천을 때린다든지 성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단히 힘들어졌어요. 우리도 이제 산이 막고 있으니까. 또 남산, 강북 같은 경우는 그 북한산, 또 북악산 이런 산에 다 걸립니다. 또 아주 이제 도심에도 높은 빌딩이 있으면은 그 빌딩에 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빌딩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안전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북한 뭐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성남 또 수원 여기까지 사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걸 3차원으로 놓고 보면 거기까지는 안 날아간다. 그래서 뭐 주로 뭐 관악산 정도 뭐 거기가 한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서울 불바다의 주역 170mm 자행포, 북한은 이것을 주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능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54km입니다. 그리고 방열 시간은 10분이고요. 철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입니다.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2발을 쏘는데 그 분당 최대 2발을 쏘는 그 최대 발사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도 3분 이상은 쏘기가 힘듭니다. 왜? 포신이 이제 가열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3분 이상은 쏘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이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었죠. 그때 이제 이라크가 북한의 이 주체포를 수입해 가서 사격을 했는데 그때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한 0.4발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뭐 분당 1분에 0.4발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의 최대 이 데이터인 분당 2발을 제가 적용해서 나중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체포 같은 경우는 투발 가능 포탄이 최대 840발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0문이고 분당 2발이에요. 분당 2발. 제가 이제 최대 분당을 그 데이터를 다 적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 발사를 할 수 있고 포탄의 살상 반경은 25m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최대 파괴 가능한 면적은 1.64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20% 그리고 서울 전체 면적의 0.2%입니다. 이게 공격 가능 범위는 여주, 부천, 인천공항 이쪽 라인까지 공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 북사면에서 더 고각 사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보다 더 남쪽으로는 날아가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포는 사실은 위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짜 무서운 놈이 있는데 이게 바로 240mm 방사포입니다. 뭐 그 북한의 일병식 때도 뭐 항상 등장하는 그런 포인데요. 발사관은 240mm,
12연장, 즉 240mm 이 로켓포가 12발이 장전되어 있는 버전이 있고, 그리고 22발이 장전되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병식에 나왔던 이 240mm 방사포 보시면 12발, 12발, 12발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2발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동굴에 숨겨놓은 그 장사정포가 몇 대가 12연장이고 몇 대가 22연장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 22연장으로 계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연장, 즉 22발을 한 번에 다 쏘는 게 TV에서 보듯이 슉슉슉 나가는 게 아니고 슉 한 번 나가고 4초 있다가 또 슉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2발을 다 쏘는데 최대 96초가 걸립니다. 96초. 그것을 재장전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쨌든 22발을 장전하는데 96발이 걸리고, 쏘았던 이 차를 철수시켜서 동굴로 다시 옮기는 데는 11분이 걸립니다. 11분. 그래서 96초 동안 쏘고, 즉 1분 30초 동안 쏘고 11분 동안 철수하려면 12분 30초의 시간이 이 방사포에는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쏘고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파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격탄을 바로 날리거든요. 그래서 또는 다 쏘기도 전에 파괴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다 쏜다고 보고 공격하는 범위는 65km이기 때문에 가평, 남양주, 과천 이 라인인데 역시나 서울 관악산을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22발 전체다가 22발 버전이라고 봤을 때 최대 한 번 사격에 4,400발을 쏩니다. 4,400발. 그리고 한문의 살상 반경은 22발 사격 시에 0.27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문 전체가 이게 탄도 중량이 45kg이거든요. 45kg. 그래서 이 45kg 탄도 중량짜리를 22발을 쐈을 때 살상 반경은 0.2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살상 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살상 반경은 아까 170mm 자주포가 살상 반경이 25m였죠. 그럼 지름으로 따지면 50m 아니겠습니까? 50m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50m 내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최대 파괴 가능 면적 4,400발을 다 쏘았을 때 예의도 면적의 6.4배, 즉 54제곱킬로미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 전체 면적의 8%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아까 주체포, 즉 자주포하고 합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무려 10%를 북한이 단 1회 사격에 파괴시킬 수 있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장사정 포탄이 온전히 떨어질까요? 이것을 제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날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 했을 때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도발은 김영철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하면서 김영철이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김영철이가 정찰총국 수준에서, 즉 연평도 건너편에 있는 사군단 수준이 아니고 군단 수준이 아니고 거의 국가급 수준의 도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전군에서 가장 상태 좋은 포탄들을 모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평도를 향해서 북한이 400발의 포탄을 쏘았습니다. 주로 76mm 평사포 그리고 122mm 방사포였습니다. 400발의 포탄을 쏘았어요. 자, 그런데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죠. 그래서 탄약고에 제습장치나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탄약고 어디 가든지 탄약고에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뽀송뽀송하게 화약을 관리합니다. 제습을 확실하게 하고 온도 조절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비용도 포탄 하나에 10만 원, 비싼 건 15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전군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못하죠. 또 우리는 남쪽에서 북을 바라보고 반대로 북에서 남쪽으로 포탄이 날아오고 또 북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포탄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약고, 유류저장고 이런 중요 시설들을 다 산의 남사면에다가 배치를 해왔습니다. 왜?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올 거기 때문에 대대 탄약고 이런 것들은 다 산의 남쪽에다가 입구를 파놓고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와도 안 터지게끔 해놨습니다. 즉 우리 한국군의 탄약고나 또 유류저장고 뭐 이런 주요 시설들은 다 남향이에요. 남향. 그런데 북한은 반대로 남쪽에서 포탄이 날아가기 때문에 산의 북사면에다가 입구를 파놓고 탄약고를 지어 놓았죠. 자, 우리는 뭐 남향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제습, 온도 조절 확실하게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기가 없으니까 그거 못하죠. 거기다가 북향입니다. 북향 어떻습니까? 춥고 습기 많고 햇볕 안 들어오고 70년 동안 햇볕 못 보고 습도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게 북한군의 탄약이었어요. 당연히 습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이 화약이 뭉치고 떡지고 이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날아가고 불발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즉 국가급 도발을 했던 그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행한 어떤 그 우리 2명의 장병과 2명의 민간인 사망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를 발생했냐면 400발을 쐈는데 NLL 북쪽 지역, 즉 NLL을 넘어오지 못한 포탄이 무려 230발이었습니다. 57.5%가 장약의 불량으로 인해서 쏘고 나서 불과 2, 3km도 못 날아오고 한마디로 말해서 푸시식 하고 그냥 앞에다가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57.5%가. 그리고 42.5%가 NLL을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연평도라는 큰 섬에 떨어지지 않고 연평도 앞바다 또는 연평도를 넘어가서 장약이 안 좋으니까 뭐 사정거리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것이죠. 연평도를 넘어서 뭐 이렇게 바다에 떨어진 것이 90발이었습니다. 22.5%였죠. 그리고 이제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이 다 합해서 80발이었습니다. 80발이었는데 그 중에서 20발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었습니다. 즉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 중에서 4분의 1이 불발탄이었습니다. 안 터졌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서울불바다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요. NLL 북측 수역에 탄착한 것은 북한군들이 휴전선 북쪽 한 10km 지점, 5km에서 10km 이상 지점에 굴을 파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쐈을 때 푸시식 해서 북한군 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이것으로 보겠습니다. 57.5%. 즉 57.5%는 휴전선 넘어오지 못하고 북한군 지역에 그냥 장약이 안 좋으니까 푸시식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휴전선 남쪽으로 42.5%가 넘어올 겁니다. 그것은 전부 서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연천, 파주, 군부대 지역 또는 논, 밭, 산, 아무 의미 없는 산 이런 데 마구마구 떨어지고 서울까지 다 합해서 우리 한국, 즉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지는 것이 42.5% 이렇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5%는 불발탄입니다. 안 터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71이 자주포 가지고 최대 840발을 쐈는데 우리 휴전선 넘어 대한민국 영토에 넘어올 포탄은 357발입니다. 그리고 불발탄을 제하고 나니까 추정 유효탄은 그게 뭐 산이든지 논이든지 들판이든지 하천이든지 또는 진짜 아파트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벽이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대한민국 영토에서 터진 거 267발입니다. 그리고 240mm 방사포,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요. 이거 4,400발 쐈을 때 1,870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발탄 468발입니다. 터진 거 1,402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쏜 것 중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넘어와서 터진 거는 자주포는 267발, 그리고 220mm 방사포는 1,402발이 터질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좋게 봐줘서
분당 최대 발사속도 2발을 0.4발이 아니고 2발을 3분이나 지속 사격할 수 있고, 이것도 전부 12연장이 아니고 22연장이라고 다 봐줬을 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서울시 전체 면적의 2.9%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 2.9%가 초토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2.9%가 살상 반경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국가급 도발이었기 때문에 가장 상태 좋은 포탄들을 모아서 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또 1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가급 도발하는 부대가 아니죠. 탄약 상태가 연평도에서 쏘았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더 상태가 나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불발탄, 그리고 훨씬 더 그냥 낙하탄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저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의 반도 유효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나마 그것도 우리가 반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을 때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반격해버리면은 그것의 또 반도 못 넘어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몇백 발이니까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 포탄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170mm 자주포 그 탄도 중량이 5kg인데 5kg짜리 사진이 없어가지고 6kg짜리 탄도 중량의 포탄이 터지는 사진을 구했습니다. 이게 6kg 같으면은 건물을 부수지 못합니다. 건물을 또 파괴하지 못하고 뚫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자동차 하나 정도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정도. 딱 자동차에 맞으면 자동차 하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자, 240mm 방사포, 이게 탄도 중량이 45kg인데 똑같은 사진이 없어서 이라크에서 50kg짜리 로켓탄에 그 파괴된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라크에 있는 집이니까 뭐 대단히 튼튼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 콘크리트 건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파괴할 수 없어요. 45kg 탄두 가지고. 즉 아파트나 슬라브 건물 이런 걸 파괴할 수 없어요. 정말 운이 나쁘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집의 대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향이죠. 북쪽은 어떻습니까? 창문이 아주 작습니다. 남쪽에, 즉 안방에 있으면 안방 뒤에 화장실 있죠. 그 뒤에 또 방 있고 베란다 있죠. 그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장실 벽에 갇혀서 우리를 살상할 수 없습니다. 부엌에 쪽창이 북쪽으로 나 있죠. 그쪽으로 포탄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만히 있으면은 북한의 방사포가 1000발이 날아와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6.25 때처럼 포를 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전부 집에 다 들어가서 안방에 다 들어가 계신다면 거의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빌딩의 남쪽에 딱 붙어 있으면 포탄 맞을 일 전혀 없습니다. 단 큰 거리에서 높은 빌딩의 북쪽 거리, 북쪽을 보고 있는 거리에 서 있으면 포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높은 빌딩의 남쪽에 있는 거리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인데 다 들어가면 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공습경보 울리면 다 집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습경보 울렸을 때 딱 집안에 들어갔으면 저는 거의 인명피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대도 93년도하고는 뭐 탈퇴환골해버렸죠. 93년도에 자주포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주포가 2000문이 넘습니다. 그리고 ATACMS 또 KT-SSM 이래가지고 이 동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장사정포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 KT-SSM 같은 이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쏴가지고 동굴을 다 좁혀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 동굴에서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동굴의 입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열압력 기가폭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으로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 불을 확 질러 버립니다. 안에 불바다가 돼버리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 안에서 열폭풍이 싹 나가지고 이쪽 동굴 저쪽 동굴 다 뚫린 데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더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동굴 하나하나를 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쏘는 순간 KTSSM이 다 가서 그냥 한 방에 파괴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4,400발 쏘기 전에 그냥 나가서 끝장내 버릴 겁니다. 그때는 뭐 지휘통신체계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대화력전 관련해서 지휘통신체계 구축해 놨습니다. 감시정찰 자산 그때는 거의 없었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공자산 그때는 93년도에는 우리 F-16 피스브릿지 사업해서 블락 32 버전 유도미사일도 안 되는 거 그냥 멍텅구리 폭탄 하는 F-16 40대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유도미사일, 유도폭탄, 장거리 유도폭탄 이런 것들을 발사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가 지금 24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부터 거기에 대해서 최첨단 5세대 전투기인 F-35가 들어오죠. 이제는 뭐 쟤들이 공격할 것 같다. F-35 먼저 들어가서 스텔스니까 뒤에서 그냥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 서울불바다 웃기는 소리죠. 자, 서울불바다 컴플렉스를 깨야 북핵 문제 해결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사드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올 SM-3 그리고 우리 패트리어트, MSM 이런 것으로 일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있는 수단들 가르쳐 드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서울불바다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 겁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불바다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경보 옵니다. 그러면은 집 안에 아파트 안에 딱 들어앉아서 안방에만 있으면 인명피해 거의 없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말 들으면 인명피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돈 안 주면 서울불바다 만들 거야. 불바다 웃기지 마. 이게 현실입니다. 서울불바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KTSSM 뭐 이런 우리